철거민 문제가 이제 발생된 거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 기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이촌양도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도시로 다 몰려들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방에서 도시로 모여들고 그러면서 도시 주위에 빈민가가 형성이 되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화보집 같은 걸 보면은 70년대, 80년대 이런 현상,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신문에서 이제 사진 기사로 다룬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트럭에다 실어서 서울이 아닌 다른 지방 외곽에다가 강제 이주시키는. 네.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역사적 현실인데 제가 이 그 철거민 권익운동이나 또는 그 주거권 운동을 시작한 게 이제 80년대 후반입니다. 그때 당시에 권력을 책임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나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주택 보급률을 얘기했거든요. 그때 주택 보급률이 190, 그러니까 70% 80%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지금 100%가 넘죠. 이 문제 해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안 된 이유를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의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가치 철학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땅과 집은 주거권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최소한의 주거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만 있는 사람만 주거 공간, 이 부분은 주거의 질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해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이 많은 분들은 뭐 넓은 평수에 살 수 있죠. 하지만 60년대, 70년대 집의 문제라는 것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 지금 보통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세대는 5명, 6명이에요. 그죠? 부모님과 애들, 내 형제, 4형제, 5형제. 근데 방 하나, 둘에 살았어요. 근데 그때 그 가치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아까 우리 국민들에게 절대적으로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이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 근데 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위반자들이 바로 땅을 독점하면서 부의 상승으로만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해법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말하지 말라고 이 토건 세력들이 권력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일본 제국주의 청산을 말하면서 독립운동가 자손들조차도 지금 대우를 안 해주죠. 마찬가지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80년대 철거민 권익운동을 하거나 주거권 운동을 했던 분들이 다 어렵게 삽니다. 지금 2016년도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바로 그 가치를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토지와 주택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거민은 개발의 장애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개발의 피해자입니다. 개발의 장애물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 기준을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런 뭐 철거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입자들의 문제나 이런 걸 국가가 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목회자들이나 활동가들이 이걸 담당을 하고 있는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래 맞죠. 네, 저희 주제가 희년이기 때문에 희년에 대해서 말한 성경 구절에 따르면 그걸 율법으로서 우리가 다 모두가 지켜야 되는 걸로 그렇게 서로를 보호하고 도와야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활동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저항을 받으시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운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그 분당 신도시 개발이 국책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 노태우 대통령이죠.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80년대 말 경우에는 그 매년 수십 명의 그 주거 세입자들이 치솟는 임대료로 자살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당 등 5개 신도시를 개발할 때에 당위성을 이제 서민 주거 안정을 내세웠어요. 근데 서민 주거 안정을 내세울 때 그 택지 개발 지역의 약 70%의 주거 형태가 세입자들입니다. 근데 그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라고 그때 당시에 표현을 했냐면 노태우 정권의 서민 주거 안정을 말하는 분당 택지 개발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왜냐하면 그 가장 취약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혹시 그 드라마 같은데 영화 같은데 보면 기억나시겠지만 서울의 그 변두리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는 그 기억나시죠? 그렇게 방은 5개 6개 쭉 있으면 화장실을 하나고 그다음에 뭐 그 우물 같은 거 있었죠? 그 자가수도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살던 그 주민들을 그냥 강제로 내쫓은 게 사실 노태우 정권이거든요. 그런데 텔레비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서민 주거 안정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아니다. 이거는 그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속이는 거다라고 했더니 관계간 대책회의라는 게 이제 구성이 돼서 당시에 저 같은 사람을 이제 탄압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세력들이 지금까지 나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기억나시겠지만 강남 같은 데가 지금 땅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몇만 배가 올랐거든요. 근데 그 부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재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재벌이 그럼 거기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그 삶의 질 같은 건 이거 아랑곳하지 않죠. 왜냐면 저거 팔았으니까. 그때 당시에 뭐 토지 소유권자나 그곳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은 흔적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가치,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를 전부 재벌과 권력이 독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개발하면 개발 지역 모두에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일부의 그 행정가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개발이 되면 어차피 뭐 집 없는 사람들에게 임대 아파트도 제공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몇 달 전에 보니까 뭡니까 그 검사장 출신 하나가 오피스텔을 뭐 123채를 갖고 있다. 이런 뉴스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많이 소유하는 게 그게 지금 우리 그 땅과 그리고 집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에 전혀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번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할 거예요. 뭐냐면 내가 노동력이 없더라도 또는 돈을 못 벌더라도 최소한의 주거 공간 정도는 정부가 마련해 줘야 된다. 이것이 올바른 주거권의 본질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주택을 많이 사는 거, 소유하는 거, 이거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 근데 그런 걸 지금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과거 80년대나 2015년, 16년도나 권력과는 이제 대립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권력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치 자금도 필요할 텐데 이 개발 때문에 그 정치 자금을 획득하는 게 과거에는요 이 지방자치단체가 좋은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와 주택 문제는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이 돼요. 예를 들면 정치 자금이라는 게 과거에는 대통령한테만 집중됐거든요. 그런데 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광역시도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지금 집중되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그 아수라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 그 소개되는 내용 중에 그 시에 9천억짜리 개발공사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그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방자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나쁜 거, 그러니까 토지와 주택을 독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를 창출하는 세력들은 더 많아진 거. 근데 이 문제에 관해서 아무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 하나 처리하기 쉽잖아요, 그죠? 검사 하나가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잡아가둘 수 있는 세상이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게 이제 일종의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은 목회 활동을 안 하지만 이 철거민 운동하기 전에는 목회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과연 토지를 독점하는 세력들이 부를 위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양심 세력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말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개발지역 주민들, 특히 그 세입자들, 정말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에 관해서 대변하는 기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감스럽게도 이제 빈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갈수록 이제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후원 세력이 없어지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문제점을 한번 지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호승 상임 대표님께서 적나라하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토지 문제, 주택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그 박창수 연구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겨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의 토지법, 희년의 주택법은 도대체 뭔가, 거기서 우리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좀 그 우리나라 땅 문제와 집 문제를 좀 통계로 잠깐 먼저 살펴보고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나라 그 자산의 분배가 이제 얼마나 불평등한가, 또 그 안에서 토지와 주택에 대한 소유가 얼마나 불평등한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세통계연보의 그 상속세 자료를 이용해서 한국의 부의 불평등 문제를 조사한 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에서 13년까지 기준으로 한국이 20세 이상 성인 인구의 상위 0.01%가 전체 자산의 3.2%를 차지하고 있고, 상위 1.0%는 9.4%의 자산을 차지하고 있고, 또 상위 1%는 25.9%의 자산을 차지하고 있고, 상위 10%는 전체 자산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0.01%는 1인당 평균 자산의 320배를 차지하고 있고, 상위 0.1%는 94배를 차지하고 있고, 상위 1%는 25.9배를 차지하고 있고, 상위 10%는 6.6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연구 보고서